소개받은 이경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았지만 이제 미술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디지털 게임을 주 분야로 다루고 있고, 근데 아마 이한챙 작품을 보셨겠지만 이분이 또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작품에 게임적 요소들이 꽤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죠. 아마 저를 불러서 이한챙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에는 이제 게임적 관점이라는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이야기로 20분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뭐 작품을 직접 보셨겠지만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안에 것들이. 근데 어떤 스크립트나 대본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써야 되니까 이제 한 여러 번 와서 봤는데 한 번도 똑같은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NPC라는 개념이었어요. 게임을 뭐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개념인데 이제 non playable 캐릭터라는 건 우리가 게임을 하면 보통 주인공 캐릭터라는 게 있죠. 내가 내 맘대로 조종하고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 반면에 그 캐릭터 혼자서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때로는 나의 동료 혹은 나와 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캐릭터들이 이제 가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종의 배우죠. 근데 뭐 누군가 실제로 연기를 하진 않죠. 이미 준비된 스크립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플레이가 불가능한 캐릭터들을 우리가 NPC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NPC에 대한 관심이 최근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걸 좀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영화 프리가이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원래 NPC죠. 게임 세계 안에 NPC였는데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빠져요. 그럼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 안에서. 기본적인 발상은 그거죠. 플레이어가 빠진 세계 안에서 NPC들은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영화로 나오는가 하면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고전 게임 NPC가 되었다. NPC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레이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이제는 그 캐릭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다른 컨텐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위아 NPC. NPC들이 모여서 또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플레이어의 방점이 있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플레이할 수 없는 캐릭터들에 주목하는 어떤 컨텐츠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게 뭐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죠. 대중문화 컨텐츠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이한챙의 세계건설이라는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이한챙의 작품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각자 스스로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뭔가 계속 활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게임을 오래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건 아주 새로운 움직임은 아니죠. 왼쪽에 보시는 건 1980년대 게임, 굉장히 노트가 옛날 거라 흐릿흐릿하죠. 울티마 4라는 게임인데 뭐 디스켓 한 장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용량이 JPG 한 장도 안 되죠. 360kb짜리 들어가는 게임 안에서 당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놀랬던 건 여기 보면 이렇게 뼈다귀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뭐 푸드, 스피리츠, 이게 뭐냐면 상점들인데요. 당시 기술에서 이게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 상점 주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실제 게임 안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 집에 자다가 밤에는 아침 8시가 되면 다 상점에 나와서 가게를 열어요. 그래서 밤에 가면 가게가 안 열립니다. 그리고 또 도둑들은 밤에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낮밤에 맞춰서 자기 일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에 봤을 때는 우와,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세계다라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이 울티마라는 게임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임은 조금 그래픽이 요즘 거 같죠.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 시리즈의 한 장면인데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한 문명의 지도자를 맡아요. 그래서 선사시대, 가죽 옷 입고 몽둥이 휘두르는 시대부터 나노 컴퓨팅의 시대까지 이제 인류 역사를 쭉 기술과 문화 순서대로 밟아 나가면서 뭐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뭐 관광도 하고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플레이어가 관전만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개 문명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뭐 6개에서 8개를 켜놓고 AI 문명들을 설정해놓고
나는 참가하지 않고 구경만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관전 모드죠. 근데 때로는 이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큰 역사를 그냥 구경하듯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근데 재밌는 건 시나리오가 없죠.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때그때 뭐 나폴레옹 옆에 징기스칸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매번의 상황을 그냥 그때그때 새롭게 생성되는 상황들을 구경하면서 즐기는 방식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두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NPC,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어떤 흐름을 통해서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사례들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건설의 작품들을 봤을 때 저는 요 두 개가 생각이 났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요즘 교구점, 문방구가 다 없어졌죠, 요새는. 그 서점 뭐 세트장 이런 데 가면 초등학생 그 관찰 도구로 이런 개미집을 팝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안에 뭐가 차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투명한 뭔가 고체가 차 있고 개미들을 풀어 놓으면 그 개미들이 굴을 파서 자기들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미들도 뭐 우리가 지능인지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 아크릴판 밖에서 이들의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죠. 동물원도 비슷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동물원의 동물들도 각자 알아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격리된 세계, 어떤 액션도 개입할 수 없는 철창 혹은 유리벽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구경하게 되죠. 여기는 생물이었습니다만 앞에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NPC가 만약에 우리가 관찰만 가능하고 개입 불가능한 어떤 세계 안에 들어있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이한챙의 작품은 그런 시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도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왼쪽에 보시는 건 오토마타라고 하는 그 기계 인형이죠. 18세기, 19세기 뭐 이런 때, 그러니까 지금의 디지털이라는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에 아날로그, 소위 말하는 톱니바퀴와 기계 장치로도 사람들은 오토마타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뭔가 작동하는 것의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즐거움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토마타 행사 같은 건 지금도 있죠. 보면은 자동 인형들이 막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AI가 이런 오토마타였다면 또 비슷한 느낌은 윈도우의 예전 윈도우죠. 요즘은 없습니다만 이런 화면 보호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얘도 보면 그냥 알아서 뭔가 막 움직이고 있죠. 매번 또 달라지고요. 하지만 화면 보호기 사용자는 이 내용, 그러니까 파이프가 어디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는 곳에서 뭔가 인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선택과 결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이한챙의 작품은 어떤 공통적인 흐름 안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시를 직접 보기 전에는 이한챙의 작품이 게임적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 그리고 아마 실제 작품을 보신 분들도 아마 직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이거 되게 게임 같다. 근데 게임 연구자 입장에서 게임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것은 게임이라고 부르기엔 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뭐 요즘은 방치형 게임 같은 것도 많죠. 모바일 같은 데 보면 게임을 켜놓고 그냥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자기가 막 사냥을 하고 전투를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게임이냐라고도 얘기하시지만 뭐 어쨌든 게임이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한챙의 작품은 상당 부분 그 사용자의 개입을 좀 배제하려고 하죠. 물론 그 좀 이따 설명드릴 애니메이션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카메라 앵글을 바꾸거나 뭐 프로퍼티를 한번 더 본다거나 하는 개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개입을 아예 배제했다가 중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NPC라고 불리는 어떤 인공지능 객체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세계가 아마도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인공 캐릭터의 상호작용이라고 불렀던 어떤 게임의 주요한 테마 바깥의 것, 그 주인공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NPC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활동을 벌일 수 있는가에 대한 천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전시된 작품들이었다면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전시에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하나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들은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죠. 전시된 작품들은 그냥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기승전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달라지고 운이 나쁜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지루한 장면만을 보다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과는 정반대죠.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이것은 매우 일직선적인 시간대로 흐르는 고정된 서사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왜 같이 배치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애니메이션이 저 자리에 들어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서사가 무엇일까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봅니다. 서사라는 건 그냥 서사를 놓기보다 우리 서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제 현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의 가지수는 무한대에 가깝죠. 근데 그 무한대에 가까운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흐름들은 개수가 한정적일 겁니다. 알파벳은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지만 그것을 랜덤하게 배치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눈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의 시간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내용을 위해 서사는 현실의 일상으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내가 진행하고자 싶은 이야기를 위한 압축적인 순서로 스토리텔링을 추상해냅니다. 서사와 서사 이전에 존재하는 현실이라면 아마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세계건설 본작품, 그러니까 설치된 본작품들의 경우에는 서사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서사는 없지만 뭔가를 전시합니다. 저는 아마 서사 이전에 서사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기획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건설이죠. 세계가 건설되면 그 이후에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랜덤한 사건들 속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질 가능성은 열리겠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밥 이후의 삶이라는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정리되는 연계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최적 경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밥이라는 벌레처럼 생긴 게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소위 말하는 최적 경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제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본다면 왜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표지에 붙였던 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제 그 주인공 찰리스의 인생 경로가 수만 가지로 갈라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경로, 다시 말해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최적 경로라고 선택하고 밥이라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살도록 주인공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그 원래 있는 작품들, 서사가 아닌 서사의 배경이 되는 동작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에 대한 구상이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의 최적 경로를 뽑아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 자체인 거죠. 단선적인 서사로서의 애니메이션이 굳이 서사가 아닌 세계 자체를 만드는 다른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 데에는 내용적으로도 그 다음에 콘텐츠의 알맹이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이 최적 경로의 얘기에 대해서 사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보여주죠.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적 경로를 두고 여기 나오는 그 개발자이자 창립자인 지라는 인물은 중간에 이런 풀장에서 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들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죠. 너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최적 경로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니? 아니면 아예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유용하는 이런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니? 라는 독특한 질문을 던져주면서 최적 경로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의미를 던집니다. 작품 보면 약간 그래서 불교적인 메타포들이 꽤 들어가잖아요. 와불도 있고, 수인도 맺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교적인 주제라면 카르마와 다르마의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적 경로라는 것이 어떤 불변하는, 그러니까 고정된, 정답을 위해 달려가는 단 하나의 고정된 운명 같은 경로로서의 답이라면 신들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경로 밖의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형으로서의 시간을 쓰는 삶은 일종의 다르마를 상징하는 모티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애니메이션과 전시 작품은 서로 좀 쌍쌍으로 맺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AI들이 각자의 활동을 위해서 그 각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그 세계 자체, 그리고 그것은 마치 고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는 유영하는 삶으로서의 시간 활용이라는 지가 제시했던 삶과 한 쌍이 되겠죠. 반면 기승전결을 명확히 갖고 하나의 단선적인 시간선을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밥 이후의 삶이라는 애니메이션과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표현하는 최적 경로, 여러 개의 경로 중에 오직 단 하나, 최고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로라는 것은 또 한 쌍으로 묶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쌍을 지어낼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이 전시 전체에서 좀 일종의 황금비 같은 균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